안녕하세요. 무지개방문요양센터입니다. 지금부터 신입직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 응급상황 대응 교육,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노인 인권 보호 지침,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낙상 예방 및 대응 지침, 탈수 예방 관련 교육, 배변 도움 관련 교육, 욕창 예방 관련 교육, 치매 예방 관련 교육, 관절 구축 예방 관련 교육,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범위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파트 응급상황 대응 교육입니다. 응급상황 대응 지침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의 대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직원은 응급상황 대응 지침을 이해하고 최초 발견자는 증상 확인 후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는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비상연락 후 현장 조치를 취합니다. 증상 확인 후 119 구급대를 요청하고 현장 조치 후 의료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갑작스럽게 심장이 마비되었거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때에 심장, 뇌, 그리고 그 외의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정지되거나 심장이 멈추게 되면 4분에서 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장마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의식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말한 다음 반응을 살핍니다. 반응이 없으면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의료진이나 동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119 신고를 해야 합니다. 119에 신고할 때에는 환자 발생 장소, 발생 상황, 환자의 상태와 하고 있던 응급처치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응급의료 전화 상담원이 전화로 알려주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통화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응급의료 전화 상담원이 더 이상 지시사항이 없어서 끊으라고 할 때까지 통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는 호흡 확인 및 유지입니다.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귀로는 호흡음을 들으며 뺨의 촉감을 이용하여 호흡 유무를 10초 이내에 확인을 합니다. 10초 동안 관찰한 후에도 호흡이 없거나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선 환자를 바르게 눕힌 후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는 2회의 인공호흡을 시행해서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공호흡입니다.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첫 번째 기도 유지 열기,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합니다.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는 한 손으로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기도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 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에서 입 인공호흡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입에서 입 인공호흡법입니다. 이마를 누르면서 턱을 들어 기도를 유지한 다음 환자의 입을 벌립니다. 환자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킵니다. 인공호흡 후에는 가슴 압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공호흡을 한 후에도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흉부 가슴을 압박합니다. 환자는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수평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압박할 위치 위에 한 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놓거나 깍지를 낍니다. 흉부 압박 위치는 좌, 우의 갈비뼈가 만나는 곳 검상돌기에서 두 손가락 넓이만큼 위쪽이 정확한 위치입니다. 흉부 압박을 가하는 자세는 흉골의 하부 2분의 1에 한 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쳐서 깍지를 껴서 손가락이 흉벽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팔꿈치를 곧게 펴고 어깨와 손목이 팔과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흉골 위에 수직으로 구조자의 체중을 실리도록 한 다음 압박해야 합니다. 흉부 압박을 가하는 방법은 흉부가 압박되는 깊이는 가슴이 4에서 5cm 정도로 함몰되도록 압박을 합니다. 압박하는 속도는 1분에 100회 정도이며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대 50 정도가 바람직합니다.
기도 폐쇄로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하임리히법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서 즉시 응급구조대로 연락을 취합니다. 부분 기도 폐쇄 시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힌 경우 대상자는 기침과 말을 하며 안절부절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은 나타날 수 있으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 기도 폐쇄 시에는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서 대상자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손 또는 한 손으로 목을 쥐는 초킹 사인이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납니다. 의식이 있을 때는 호흡 상태가 정상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합니다. 의식이 있을 때 하임리히법 시행 방법은 기도 폐쇄에 대한 처치 중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합니다. 대상자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쪽 다리를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지지합니다. 구조자는 한 손에 주먹을 쥐고 주먹 쥔 손의 엄지를 대상자의 배꼽과 검상돌기, 오목가슴 중간에 놓습니다. 주먹을 쥐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립니다.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대상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의식이 없는 기도 폐쇄 환자는 변형된 하임리히법을 시행합니다. 의식이 없을 때의 하임리히법 시행 방법은 대상자를 바닥에 반드시 눕힙니다. 구조자는 대상자의 허벅지 쪽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손꿈치를 놓고 다른 한 손을 포갭니다. 위쪽 방향으로 4에서 5회를 빠르게 밀칩니다. 구조자는 대상자의 복부 중앙에 위치하여 좌, 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밀쳐 올리기를 4에서 5회를 실시한 후 입 안에 이물질을 꺼냅니다. 노인에게 화상이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젊은이에 비해 7배나 됩니다. 화상은 원인에 따라 뜨거운 물, 기름 등에 의한 열상, 화상, 화학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화학화상, 전기 손상에 의한 전기화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화상 시 응급대처 방법입니다. 1도 화상은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2도 화상은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식히고 물집은 벗기거나 터뜨리지 않으며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지 않습니다. 3도 화상은 화상 부위의 옷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화상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화상을 입지 않은 부위는 보온을 해줍니다. 의료기관으로 빨리 이송을 합니다. 화상은 화염, 뜨거운 물, 화학약품, 전기 등에 의해 발생하며 화상 발생 즉시 적절한 처치를 하여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한다. 화상이 발생한 환부를 즉시 찬물 5도에서 12도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차게 한다. 강하게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화상 입은 피부의 수압에 의한 손상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약하게 흘려보내야 한다.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몸에 붙어있는 옷은 잡아당기거나 벗기지 말고 잘라내며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풀어줍니다. 환부에 간장, 기름, 된장 등을 바르면 감염 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이물질을 바르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주도 하에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를 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생동맥이 막혀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된 증상은 곧 죽을 것 같은 통증으로 누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과 답답한 느낌의 통증이 가슴에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통증은 왼쪽 어깨나 팔, 등, 목으로 뻗치는 특징을 나타납니다. 어떤 대상자들은 흉통을 느끼지 않고 소화가 안 되거나 숨이 가빠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통증은 앉거나 누워서 쉬어도 통증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의 증상은 흉부압박감,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 쥐어짜는 듯한 느낌과 가슴 중앙부 통증이 수분 이상 지속되거나 등 어깨, 팔로 방사하는 경우와 두통, 발한, 오심, 호흡곤란, 실신 등이 나타납니다. 응급처치는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줍니다. 목과 가슴, 허리 부분에 의복을 느슨하게 해줍니다. 상체를 올린 자세를 취해줍니다. 산소 공급이 가능하면 산소를 투여합니다.
움직이거나 주위 환경이 시끄러우면 심근경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고 주위를 조용하게 해줍니다.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발생되는 흉부 불편감 혹은 통증을 말합니다. 추위에 갑자기 노출될 경우, 신체적으로 무리한 경우,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그리고 과식 후에 잘 발생합니다. 증상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없어지며 1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응급처치는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게 하며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처방된 경우 혀 밑에 넣어줍니다. 뇌졸중이란 뇌의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뇌졸중 시 빨리 응급처치를 하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발병 후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응급조치를 받게 되면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갑작스러운 한쪽 혹은 양쪽 시력의 저하,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며 얼굴, 팔,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감각해지거나 약해집니다. 몸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없어지며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며 어지럽거나 균형 감각이 없어집니다. 응급대처는 전조 증상을 발견하면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가족과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의료진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게 주의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토할 때 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옆으로 눕힙니다. 옆으로 눕히되 마비되지 않은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합니다. 의식이 있으면 머리와 어깨를 약간 올려 뇌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합니다. 목이나 가슴이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낙상 시 응급처치는 대상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을 시킵니다. 대상자가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간호사 등 응급보고체계 윗단계로 보고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립니다. 간호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깁니다. 경련 시 응급처치는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웁니다.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호흡하도록 합니다.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질식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합니다. 경련을 하는 동안 입에 물 및 약 등 어떠한 이물질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물질은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련 시에는 몸이 뻣뻣해지거나 호흡곤란 및 의식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련이 끝날 때까지 곁에서 잘 관찰합니다. 경련은 보통 5분 이내에 끝나므로 조용히 기다립니다.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는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의료기관 방문 등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합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처리 순서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합니다. 노인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부적절한 영양 공급, 만성질환, 특정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 더욱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환이 증가. 노인 대상자에 대한 감염은 주로 요양보호사의 손, 실내 공기, 적출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감염 관리 방법은 수급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시합니다. 수급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 유행 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게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감염 증상은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 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의 고름 의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 가래 양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 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염 종류 및 예방관리는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력이 있는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성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쉬우며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핵은 마크박테리엄 투버큘로시스 결핵균 포함된 비말은 공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기계로 전파됩니다. 요양보호사는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음식을 잘 섭취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2주에서 1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격리 대상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가 결핵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진료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됩니다. 따라서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을 합니다. 결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지 유전되는 병은 아닙니다. 독감은 37.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독감, 인플루엔자에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늦어도 독감 유행 2주 전에 예방접종을 합니다.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는 것이 좋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 식중독, 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에서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 회복 후 최소 2에서 3일간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합니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변, 구토물의 접촉을 금지합니다. 옴은 서컵스크비버, 허문의 진드기가 피부에 침입한 피부감염 질환입니다. 진드기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옴은 옴진드기에 의하여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습니다.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뇌 및 침구류를 삶아서 빨거나 다림질하고 의류 및 침구류를 소독합니다.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움으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나 로션을 자기 전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바릅니다. 연고의 종류에 따라 이틀 동안 밤에 연속적으로 바르고 24시간 후에 닦고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옴에 걸린 대상자는 반복적인 치료와 진드기 감염의 재발을 관찰하여야 하고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치료 후 의학적인 평가와 판단으로 감염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대상자를 돌보는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합니다. 폐렴은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면역기전의 저하 대상,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립니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리고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합니다.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게 합니다. 제1급 감염병은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1급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에볼라 바이러스병, 신종감염병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등이 있습니다.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필요, 격리가 필요합니다. 제2급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A형 간염 등이 있습니다.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3급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파상풍, 비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이 있습니다. 제4급 감염병은 표본감 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수도쿠병, 급성호흡기 감염병, 해외 유입 기생충 감염병 등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은 두창, 폴리오, 신종 인플루엔자,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 콜레라, 폐렴형 패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웨스트나일열 등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청결관리에서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진단명이나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혈액, 체액, 땀을 제외한 분비물과 손상된 피부나 점막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감염 관리 방법은 손 씻기이다. 손은 감염성 미생물의 통로가 되므로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는 수급자와 직접 접촉 전후, 장갑 착용 전후, 수급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점막, 손상 있는 피부, 상처 부위의 드레싱과 접촉한 후, 동일한 대상자라도 오염 부위에서 청결 부위로 이동 시, 수급자와 바로 인접한 장소에 있는 물체와 접촉한 후, 음식 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식사 전 및 화장실을 사용한 후, 담배, 음식, 음료를 마시기 전이나 마신 후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합니다. 손바닥을 서로 마주하여 문질러줍니다.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줍니다.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줍니다.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줍니다.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흐르는 온수의 손을 헹군 후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목욕 샤워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자주 양치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션을 사용합니다. 미생물 방지를 위해 손톱은 짧게 깎고 복장 및 신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 또는 도구은 철저히 관리합니다. 필요시 보호 장구 마스크, 가운, 장갑 등을 착용합니다. 근무 중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관리 책임자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식품 및 식기 관리는 모든 식품은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올바른 식품 보관 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사용합니다.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도록 합니다.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습니다.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고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먹도록 합니다.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 나누어 보관하되 반드시 냉장 및 냉동 보관합니다. 유통시간이 지난 식품의 경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모든 식품을 다루기 전 후에 손 씻기를 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합니다. 오염물질 관리는 오염물질은 즉시 처리하며 처리 시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처리 후 꼭 손을 씻습니다. 오염물질 배설물, 농, 혈액 등 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합니다.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한 경우 소독을 합니다. 재활용품은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고 일반 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으고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차면 바로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웁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는 탈지면류, 폐합성 수지류,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혼합감염성 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탈지면류는 사람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약품이 묻어있는 탈지면, 붕대, 거지이고 폐합성 수지류는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입니다.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장갑, 폐혈액 등이며 손상성 폐기물은 주사바늘, 칼, 가위 등이 있습니다. 혼합감염성 폐기물은 탈지면류 또는 손상성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폐기물 박스에 버리고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하며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환경관리는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불결한 공기를 내보내 적당한 습도와 청결한 공기를 유지합니다.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22도에서 25도, 겨울은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쾌적한 온도이지만 개인 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합니다. 오염된 주거 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거하고 있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침상 생활하는 대상자는 침상의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대상물 소독은 수급자에게 사용한 후 다른 수급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나 물품은 반드시 소독합니다. 감염병 발생 대응 방법입니다. 1단계는 감염 증상 피부 가려움 혹은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어르신을 확인합니다. 2단계는 감염 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간호사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사정하고 감염성 질환 확진 전까지 표준주의로 관리합니다. 3단계는 감염이심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 촉탁의 병원 혹은 연계병원으로 가서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염병 진단 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합니다. 4단계는 시설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감염성 질환에 대해 교육하고 전파 경로별 격리주의 지침에 따라 격리주의 시행합니다. 접촉성 전염 질환의 경우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어르신의 감염 여부 감별을 위해 촉탁이에게 진료 의뢰합니다.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배출합니다. 5단계는 감염 어르신을 병원 이송 등 조치하고 해당 침실 및 요양원 실내 전체 소독을 시행합니다. 감염병 발생 양상에 따른 주요 조치 내용은 환자 발생 시 감염병 환자를 관리하고 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를 파악하고 보건소 및 관내 운영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요령 교육을 실시합니다.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를 관리하고 감염자 조기 격리 및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보건소 및 관내 운영센터에 신고를 한 후 시설물 및 취약지역 소독과 방역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노인인권 보호 지침입니다. 노인인권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시설 생활노인 권리 선언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 및 케어와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와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와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재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입니다.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대 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이고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학대 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 가정학대는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입니다. 시설학대는 노인에게 비용받거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 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입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와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6위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에 대한 금지 행위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은 첫째,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합니다. 둘째,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셋째,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넷째, 여가 및 사회 활동을 지속합니다. 다섯째,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여섯째,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일곱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학대 예방은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곱째,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 차원의 대응 방안은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 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차원의 대응 방안은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 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차원의 대응 방안은 노인 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004년도부터 노인 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대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의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받은 학대 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이 발견되고 다툼과 욕설 등의 큰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고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이며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으며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전화는 1577-1389 또는 129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5번째 파트는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지침입니다. 수급자 성희롱이라 함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서비스에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에서 행위자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해당되며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 대상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로 남녀 수급자 모두 해당되며 수급자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거나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며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포함됩니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와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회음부를 노출시켜 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각적 행위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와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에서 행위자는 사업주나 직장 내의 상급자, 동료 근로자, 하급자가 해당됩니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되며 협력업체 및 파견 근로자도 포함되며 모집 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이나 밖 어디서나 발생될 수 있으며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출장 중인 차 안이나 업무와 관련 있는 전체 회식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거나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는 미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며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포함됩니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각적 행위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란 채용 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으로 업무 능률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지 성희롱 행위자의 성희롱 의사 여부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성적 농담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의 의도였다 하여도 상대방이 굴욕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피해자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는 조건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이 있습니다. 조건형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출장 중에 상급자가 차 안에서 근로자의 허리, 가슴 등을 만져 근로자가 이에 저항하자 근로자를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 전환하는 것. 사내의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서 사업주가 외설적인 춤을 출 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하여 이를 거부하자 승진해서 탈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형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여 근로자가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것. 여성 근로자에 관계되는 성적인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여성 근로자에게 심적 고통을 느끼게 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 직장 상사가 음란 사진, 그림 등을 게시하여 여성 근로자가 굴욕감을 느끼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상호 간의 우정이나 이끌림을 기반으로 한 교제와 특정인에게 무조건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반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호 간의 우정이나 이끌림을 기반으로 한 교제는 그 수단이 성적인 언동이라도 두 사람의 동의에 의한 상호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으며 특정인에게 무조건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반말을 하는 것은 직장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지만 성적 언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코해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 전환, 징계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응 방법은 사내에서 근로자가 취할 사항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성희롱을 원하지 않으며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그 행위자에게 보냅니다. 문서화된 기록물을 증거로 남깁니다.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를 하여 해결을 합니다. 법적 권리 구제 방법은 첫째, 행정기관 노동부를 통한 구제 신청을 합니다. 사업주에게 고충을 제기하여 해결이 안 될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분쟁 해결을 지원 요청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권리구제 신청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파트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입니다.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으로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 전화, 성기 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의 유형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이 있습니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말합니다.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와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및 만지는 행위, 즉 간접적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타 유형으로는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의 성립 유형은 남녀 또는 직책에 구분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에서 종사자, 종사자에서 수급자, 수급자에서 종사자, 수급자에서 수급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성폭력 발생 예방 방법은 첫째,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합니다. 둘째, 성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셋째, 평소 기관 내에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넷째,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동료 및 수급자들 간에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섯째, 직원이나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합니다. 여덟째,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합니다. 아홉째,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성폭력 발생 예방 방법은 첫째,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합니다. 둘째, 성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셋째, 평소 시설 내에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넷째,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동료 및 어르신들 간에 음담 패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섯째,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과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합니다. 일곱째,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덟째, 관리자는 성폭력이 부서 내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에 힘씁니다. 아홉째, 관리자는 회식 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한다. 열번째, 관리자는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11번째, 관리자는 사무실 내에서, 직장 내에서 혹은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즉시 주의를 줍니다.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 몸을 쓰다는 경우,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어르신의 얼굴,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 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 산책 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둘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에서 성폭력 대처 방안은 기저귀 케어나 목욕급여 제공과 같은 성폭력 발생 가능한 특수한 상황들이 많으며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도 있어 급여 제공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합니다. 첫째,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어르신과 직원에게 각각 실시합니다. 직원 연수교육, 정례조회, 부서별 교육 등을 이용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하여야 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숙소 및 급여 제공자 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합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징계합니다. 성폭력을 한 대상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원장 및 시설장, 센터장 등은 성폭력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대처 방법은 첫째,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 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둡니다. 셋째,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넷째,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다섯째,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응담패설을 삼갑니다. 여섯째, 성폭력 피해 접수처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첫째, 성폭력 피해 노인이나 직원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폭력을 한 경우 피해 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노인이나 직원에 대한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파트는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입니다. 낙상 요인은 인지, 심리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인지, 심리적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치매, 우울증 그리고 불안이나 공포장애가 있습니다. 치매는 보행의 변화와 인지 기능 장애를 발생시켜 주위의 자극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무관심, 집중력 저하, 위험한 환경에 대한 인지 둔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우울증 또한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공포 장애로 인한 일상 활동 제약이나 신체 상태의 악화도 낙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적 요인은 여러 신경학적 질환들로서 치매, 말초신경장애, 현운, 어지러움, 뇌종양, 파킨슨병 시력 저하 등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질환들 외에 심혈관계 질환, 저혈압, 대사성 질환, 만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도 낙상을 유발하는 신체적 요인입니다. 환경적 요인은 낙상이 잘 일어나는 환경으로는 미끄러운 바닥, 평평하지 못하거나 장애물이 있는 곳, 잘 안 보이는 곳이나 손잡이가 없는 계단, 화장실, 욕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장소에 따른 낙상의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반 지역사회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환경적 위해 요인, 여성 독거노인, 음주나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사람, 낙상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75세 이상의 여성,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상 예방 방법으로 낙상 예방 환경 정비가 있습니다. 낙상 예방 환경 정비는 주변에 흩어진 줄이나 전선, 방석이나 양탄자를 치웁니다. 부득이 바닥에 양탄자나 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를 고정시킵니다. 전화기, 의자나 탁자 등 조그만 가구는 되도록 벽 쪽 익숙한 장소에 둡니다. 바닥재는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에 대하여 단차를 적게 합니다.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벽 및 가구 표면에는 뾰족한 못 등 날카로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모서리가 곡선으로 처리된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쿠션, 모서리 방지 안전가드 등을 부착합니다.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침대 난간을 올려 고정해줍니다.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닦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 위험한 것들은 보관함 및 캐비닛에 보관하고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합니다.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입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어지러움 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조명 활용해서 실내의 적정 조도는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밝기인 200에서 300럭스를 유지합니다. 거실과 계단, 현관, 화장실은 항상 환하게 밝혀 두거나 센서 등을 설치합니다. 화장실은 벽과 변기 근처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욕조 안과 욕실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수용 테이프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액을 도포합니다. 환경점검에서 계단은 손잡이 장치와 미끄럼 방지 설치, 욕실은 손잡이 설치와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거실과 복도는 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 설치합니다. 바닥에 물기 제거와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침대는 침대 사이드바 사용과 바퀴 잠금 장치와 침대 높이 조절, 화장실은 손잡이 설치와 바닥에 물기 제거입니다. 낙상 예방 지침은 첫째, 눈부신 조명은 대상자에게 낙상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눈부시지 않는 조명을 제공합니다. 이는 낙상이나 부딪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복도, 계단 등에 적치한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합니다. 셋째, 대상자의 안전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 물품을 닿기 쉬운 위치에 놓습니다. 넷째, 침대를 낮게 하고 침대 바퀴는 고정합니다. 다섯째, 침대, 욕실 등에서 호출배를 사용하는 방법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시범을 보입니다. 여섯째, 대상자에게 낙상 방지의 중요한 안전 수칙을 설명합니다. 일곱째,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의 힘이 약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고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힘이 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섭니다. 여덟째, 한 팔은 대상자의 허리를 감고 다른 팔은 대상자의 상완 전측을 잡아 지지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지지는 낙상이나 상해 위험을 줄입니다. 아홉째, 대상자 이동 시 모든 침대, 휠체어, 이동 침대를 고정시킵니다. 10번째, 대상자의 의식이 혼돈 상태일 때는 언제나 침대에 보호 난간을 올리고 침대를 낮게 유지합니다. 낙상 발생 시 응급대처 방법은 첫째,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만약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합니다. 셋째, 추가 위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면 의료진이 올 때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넷째, 응급을 요하는 낙상의 경우 간호조무사 부재 시 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려 신속하게 119 응급센터에 구호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최초 낙상 발견자는 대상자 상태를 파악하여 위급한 요소를 제거하고 나서 간호조무사나 담당관리자,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여섯째,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립니다. 여덟째, 간호조무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깁니다. 아홉째,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촉탁에 또는 연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합니다. 여덟 번째 파트는 탈수 예방 관련 교육입니다. 탈수란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의 수분을 공급받아 체중의 1% 이상 수준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탈수의 증상은 첫째, 원기가 없다. 둘째, 피부에 탄력이 없고 건조하며 거칠거칠하다. 셋째,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넷째, 소변 양이 줄어들고 색이 짙다. 다섯째, 입안이 건조하다. 여섯째, 침이 말라 말하기가 어렵다. 일곱째, 식욕부진. 여덟째, 체중이 줄고 원인 모를 미열이 있다. 아홉째, 두통, 현기증, 구역질. 10번째, 평소와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고 의식이 맑지 못하다. 탈수 예방법은 첫째, 탈수 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발열,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특히 주의합니다. 둘째, 식사 및 수분 섭취량, 배설량을 항상 관찰하고 필요시 기록해둡니다. 셋째, 실내 온도는 16도에서 20도 및 실내 습도는 40도에서 60%를 적절하게 유지합니다. 넷째, 짠 음식 또는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커피나 술은 피합니다. 다섯째, 국이나 수프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과일은 즙이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여섯째, 식사 도중 또는 직후 반드시 차 또는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7째, 일상적으로 익숙한 음료를 수시로 마실 수 있도록 몸 가까이에 준비해둡니다. 8째, 밤에 잦은 소변을 보는 것이 싫어서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저녁 식사 전까지 많은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 식사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만 수분 섭취를 삼가도록 합니다. 9째, 목욕이나 운동 후 땀이 많은 계절에는 의도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탈수 증상 발생 시 대처 방법은 탈수라고 생각될 경우 물 또는 스포츠 음료를 충분히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어지럼증 등이 심할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9번째 파트는 배변 도움 관련 교육입니다. 배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약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식도 위 소장 대장을 지나면서 영양분은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 배설됩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담갈색을 띠며 부드럽고 반쯤 굳은 형체입니다. 하지만 대변이 회색일 경우 지방변, 검은색일 경우 위장 내출혈, 연한색일 경우 지방 흡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변은 수급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지표이므로 수급자 본인과 가족, 담당 요양보호사는 배변 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배변 관리의 방법으로 수급자가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느긋하게 배설합니다. 복도나 화장실의 조명은 밝게 유지하고 수급자는 이동 시 안전바나 이동보조도구를 이용합니다. 배변이 끝나면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배설물의 양상을 확인합니다. 이동식 변기나 침대 위에서 간이 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기 아래에 미끄럼 방지 매트, 방수포 등을 깔아줍니다. 변기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따뜻하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합니다.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변기 주변으로 가림막 또는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조절해 편안한 자세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배변 후 뒤처리를 하고 손은 물티슈로 닦습니다. 이동식 변기는 대변을 처리한 후 세척하고 가림막은 치웁니다.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거나 탈취제를 뿌립니다. 치매노인의 배변 관리 방법은 사전에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히고 배변 상황 및 자주 실내하는 장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수시로 수급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화장실로 동행합니다. 자주 실내를 하는 장소에는 소변 금지라고 크게 써서 주의를 줍니다. 건강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위해서는 섬유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과일, 녹색 채소, 곡물류 등의 음식을 섭취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수, 냉우유, 커피, 홍차 등을 마시면 배변에 도움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가벼운 산책, 자전거 타기 등을 생활화합니다. 변이가 느껴지면 즉시 화장실에 가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배변합니다. 배변 시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면 복압을 높여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변비는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10번째 파트는 욕창 예방 관련 교육입니다. 욕창은 대부분 장기간 누워서 생활해온 환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욕창의 증상은 붉은 피부,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거나 터진 피부이며 피부 표면 또는 움푹 들어간 개방성 상처가 있습니다. 옷이나 이불 등에 피나 고름이 묻어 있으며 악취가 납니다. 압박받는 부위로 장시간 누워서 생활할 경우 머리 뒷부분, 어깨 뒤, 팔꿈치, 엉덩이, 무릎, 발 뒤꿈치 등의 통증이 있습니다. 욕창이 심할 경우 근육 또는 뼈, 관절에까지 침범해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욕창의 방법은 장시간 누워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경우 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주고 규칙적인 운동 및 마사지를 합니다. 목욕으로 피부를 깨끗이 하고 로션을 발라 피부를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압력을 줄여주는 특수 쿠션, 매트리스, 침대 등을 사용합니다. 잠옷, 이불 등은 수시로 햇볕에 말려 건조, 소독시키고 기저귀 또는 더러워진 옷, 이불은 바로 갈아줍니다. 단백질, 비타민 등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설탕, 꿀, 달걀 흰자 등은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욕창 발생 시 대처 방법은 홍반이 있거나 피부의 온도, 단단한 정도가 타 부분과 차이가 있는 경우, 가려움 또는 통증이 있는 경우, 피부가 벗겨지거나 진물이 생긴 경우, 즉시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알려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11번째 파트는 치매 예방 관련 교육입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경우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알츠하이머나 기타 퇴행성 뇌질환 치매는 개선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절반은 치료 및 개선이 가능한 혈관성 치매가 많습니다. 치매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금연과 금주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치매의 가장 큰 적입니다. 고령자이며 치매의 초기 증상이 발견될 경우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금연, 금주를 하셔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대부분 치매는 과체중과 저체중인 경우 혈관 건강이 악화되어 발생하기 쉽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 유산소 운동으로 가까운 동네를 산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의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뜨개질입니다. 치매는 손발과 머리를 사용할수록 예방됩니다. 뜨개질은 섬세한 손놀림과 두뇌 활동이 필요한 취미로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명상과 복식호흡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거나 꾹 참는 성격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뇌 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명상과 복식호흡 병행을 습관화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호흡을 길게 유지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독서와 전화번호부 외우기입니다. 책이나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우리 몸은 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정보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며 출력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뇌 기능을 발달시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파트는 관절 구축 예방 관련 교육입니다. 관절 구축이란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절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수급자가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고정된 자세로 생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관절 구축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절 운동입니다. 손가락 운동은 양손으로 손가락을 끼고 반대 손으로 손가락 관절을 늘립니다. 손목 운동은 책상 위에 손바닥을 두고 손등을 눌러서 손목을 직각까지 늘립니다. 팔 운동은 손가락을 끼우고 어깨 위치까지 팔꿈치를 펴고 손을 올려 손바닥을 번갈아 돌립니다. 어깨 운동은 손가락을 끼고 머리 위로 올린 후 그곳으로부터 머리 뒤로 가지고 갑니다. 척추 운동은 아픈 쪽에 팔꿈치를 감싸 어깨까지 팔을 올려 좌우로 돌립니다. 무릎 운동은 편한 자세로 누운 다음 한쪽 무릎씩 가슴 앞쪽으로 껴안습니다. 발목 운동은 아픈 쪽의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얹고 건강한 손으로 발목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안마입니다. 노인의 손발이나 어깨를 수시로 주물러줍니다. 안마 시간의 경우 수급자가 원하는 특정 신체 부위는 5분에서 10분 정도, 전신은 20분에서 25분 정도로 합니다. 안마는 항상 몸 가장 자리에서부터 중심으로 향하며 몸의 끝쪽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쓰다듬어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손바닥을 수급자 피부에 직접 대고 손발의 끝에서 신체 중심을 향하여 한쪽 방향으로 가볍게 10회에서 20회 정도 문지릅니다. 엄지 또는 세 번째 손가락으로 근육을 누르고 원형 또는 나선형 모양으로 주무릅니다. 이때 한 곳을 2번에서 3번 정도 주무르는 것이 적당합니다. 가볍게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전체 손바닥을 사용하여 가볍게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구축 예방법으로 주의사항은 목욕 직후나 핫팩을 사용한 다음에 운동을 하면 관절이 유연해져서 더 효과적입니다. 통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드럽게 운동을 시킵니다. 이미 관절 구축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관절 가동 범위를 넘어서면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13번째 파트는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 범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 업무에 대한 소정의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입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입니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째,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명절 음식, 제사 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하기입니다. 둘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로 농사일, 영업행위입니다. 셋째,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 유리창을 닦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예시입니다. 신체 활동 서비스로 세면 도움, 구강 관리,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이 있습니다. 인지활동 지원은 인지자극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가 있습니다. 정서 지원은 말벗과 격리가 있습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